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최대 도시 가자시티 입구까지 파죽지세로 진격했지만 이틀 연속 가자 지구 난민촌을 공격해 국제사회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 같은 무차별 공격에 인질들까지 희생될 것이라면서 당장 학살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 탱크가 기관총과 포탄을 쏘며 진격하고 있습니다. 보병들은 마을을 돌며 하마스 대원들이 있는지 수색하고 하늘과 바다에서도 공습이 이어집니다. פוגעים במחבלים בכל הדרגים, מאלה שנלחמים בשטח ועד דרג המפקדים. הפעולה של צה"ל מביאה לחשיפת המנהרות, ליציאה של מחבלים החוצה ולמכות קשות שהם סופגים. 파죽지세의 이스라엘군은 이제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지상전 지휘관 이치크 코엔 준장은 현지 시간 1일 가자지구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쟁은 하마스가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자발리아 난민촌을 이틀 연속 폭격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또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곳은 이미 전날 공습에서 외국인 3명을 포함해 인질 7명이 숨지는 등 전체 사상자가 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은 전쟁 범죄를 언급하며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the Secretary General is appalled over the escalating violence in Gaza, including the killing of Palestinians,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in Israeli airstrikes in residential areas of the densely populated Jabalia refugee camp. And those attacks took place yesterday and today.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들도 이 같은 무차별 공격에 똑같이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학살극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중재자들에게 전했다면서 서방에 있는 지지자들의 저항도 촉구했습니다. سيكون ذلك قد كلفهم كثيرا وعلى كل الأصعدة بما فيه حياة أسراهم والذين يتعرضون لنفس القتل والدمار الذي يتعرض له شعبنا. 지난달 7일 하마스의 대규모 테러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선 1,400여 명이 숨지고 230여 명이 납치됐습니다. 반면 이후 시작된 이스라엘의 하마스 섬멸작전에서 가자 지구의 사망자는 9천 명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3분의 2는 어린이와 여성이었다고 가자 지구 보건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가자 지구의 유일한 생명길이 열려 외국인과 중상 환자 등 500명이 이집트로 탈출했습니다. 이 라파 검문소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개방되는데 이곳을 통해 구호물자가 들어간 적은 있지만 사람이 빠져나간 것은 이번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채 사람의 통행을 허용하지 않았던 라파 검문소의 문이 열립니다.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외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드디어 포염에 휩싸인 가자 지구를 탈출해 이집트로 향합니다. 그동안 라파를 통해 구호품이 들어가긴 했지만 사람이 빠져나온 것은 지난달 전쟁 발발 이후 25일 만에 처음입니다. But we heard yesterday that the borders will be opening at 7 a.m. So we came here hoping to leave. We have a little hope to leave and save our lives. 첫날 라파 검문소를 통해 이집트로 간 인원은 약 500명, 대다수는 여성과 어린이였습니다. 이스라엘 공습 때 중상을 입은 환자들도 함께 국경을 넘었습니다. إبلاغنا من الجانب المصري أن المعبر سيفتح لهذا اليوم الأربعاء لمغادرة ما يقارب 81 جريحا من الجراحات الخطيرة الناتجة عن القصف الوحشي الإسرائيلي. 환자들은 이집트의 병원이나 새로 들어서는 야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다시 가자로 보내지게 됩니다. 라파 검문소는 이집트로 가는 통로 중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통제하지 않는 곳입니다. 첫날은 일단 약 500명만 국경 통과를 허용했지만 앞으로 규모를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난민의 대거 입국을 거리는 이집트의 총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토와 주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전 이후 가자 지구를 봉쇄해오던 이스라엘은
지난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이집트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뒤인 10월 20일부터 지금까지 200대가 넘는 구호품 트럭이 가자 지구로 들어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각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현행 5.25%에서 5.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7월 연준이 22년 만에 최고치로 올린 금리는 다음 달 연준 회의 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연준의 경제 전망을 보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낮추기 위해선 올해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3차 방류를 오늘 시작할 예정입니다. 도쿄전력은 3차 방류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다액종 제거 설비, 오염수 이송 배관 누수 확인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삼중수소 농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도쿄전력은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3차 방류를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을 늘리면 고물가로 서민들이 죽는다며 긴축 재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민들과의 질의응답에선 은행 갑질과 카카오택시의 횡포를 비판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참모들에게 민생 행보를 주문했던 윤석열 대통령. 각계각층 국민 60여 명을 불러 모은 한 카페에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다 세상을 떠난 소상공인 이야기로 말을 꺼낸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의 절규에 답을 내놔야 하지만 예산을 막 늘릴 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재정 지출이 늘면 물가가 올라 서민들이 죽는다. 따라서 예산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아우성이에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 오늘날 같은 정치 과잉 시대의 희생자가 서민일 수 있다며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타운홀 미팅 형식의 회의에서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택시기사와 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호소가 쏟아졌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금리가 갑자기 꽁충 뛰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카카오 택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는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문턱을 낮춰줬다고 말씀하시지만 기존에 받고 있던 사람들은 대출이라는 문턱은 엄청 높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은행들이 독과점이라 갑질을 한다면서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조하고 카카오택시의 횡포 역시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뒤이어 참석한 전국 여성대회에선 돌봄과 육아에 재정 투입을 약속했습니다. 긴축 재정의 당위성을 연일 강조하면서 약자 복지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돈을 풀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데 이른바 민생 주력 행보로 풀이됩니다. 민심에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지 또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택시의 횡포가 매우 부도덕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어제 낸 보도자료에서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의결한 이른바 대사면 안건이 오늘 당 지도부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여당이 추진 중인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 TF 구성 안건도 다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점검하는 토론회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오늘 회견에서 이 대표는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을 정부에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자신의 구상을 직접 설명한 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행보를 이어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오늘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국감에선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행 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 3주째 이어지고 있는 후임 인선 난항 문제와 이에 따른 각종 사업 차질 여부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됩니다.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러시아의 포탄 100만 발 이상을 지원한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자문을 받아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에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팔레스타인을 지원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국회 정보위가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10월로 공언했지만 미뤄지고 있는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선 현재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과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고 국정원은 또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초부터 러시아 선박 등을 활용해 각종 무기를 10여 차례나 실어 나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반출 포탄만 100만 발 이상인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2달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과 관련해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이 지역 무장단체와 제3세계 국가에 북한이 무기 판매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 점검을 한 뒤 선관위 내부 서버에서 해킹 프로그램으로 추정되는 파일이 발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비공개 검증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라 이 부분을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간사가 참여하고 양측이 인정하는 전문가들을 모여서 비공개 검증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원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도 합동 검증 제안에 동의했고 김규현 국정원장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아시아 전문가가 지명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차기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오바마 행정부 때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냈으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미일 관계 개선에 깊이 관여하고 한미 핵협의 그룹 미국 대표를 맡는 등 한반도 정책에 정통한 인사로 꼽힙니다. 오늘 새벽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안전지대에 멈춰있던 경차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경차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3명이 다쳤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차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찌그러져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차량 안에 있는 사람을 꺼내려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안전지대에 멈춰있는 경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별로 없던 상황인데 저희 지나가는데 사람이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는 전복돼 있고. 이 사고로 모두 3명이 다쳤는데 사고 여파로 튕겨나간 경차 운전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20대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젯밤에는 충남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처리와 깨진 파편을 치우는 과정에서 인근 2km 구간이 30여 분간 정체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도로가 공사로 정체된 상황에서 후미에 있던 승용차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높이까지 높게 솟아오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경기 의정부에 있는 10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밖에서 요란하게 터지는 소리가 좀 들려가지고 봤더니 건물 측면에서부터 불길이 타올라가지고 무섭게 올라가더라고요. 해당 건물에는 요양병원 등 여러 병원이 입주해 있었는데 건물 내부에 있던 80여 명이 급히 대피했고 일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병실에 남아 불길이 완전히 꺼지길 기다렸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를 타고 불이 빠르게 번질 가능성을 대비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로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해경 지휘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구조 실패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부가 소 럼피스킨병 백신 400만 마리 분량을 긴급 도입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했습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긴급 수입한 럼피스킨병 백신 400만 마리 분량 공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전국 소 사육 농가에 긴급 백신 접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주 초 이사회에서 대한항공과의 합병에 중대 사안으로 떠오른 화물사업 매각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었던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임시 이사회를 재개합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화물사업 매각이 결정되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을 추진 중인 대한항공은 관련 내용을 담은 시정 조치안을 기업 결합 심사 주체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11월 2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치 후원금 내용을 다룬 동아일보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 여당은 친윤 실세에 야당은 친명 강경파에 정치 후원금이 쏠렸다라고 쓰여 있는데 그 아래 나와 있는 여야 후원금 모금액 순위 상위 10명의 이름을 보면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올 상반기 모금액 평균은 6,400여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친윤계로 자주 언급되는 의원들의 경우 이에 2배가량의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역시도 평균 후원 모금액 3,700여만 원에 비해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그 2배 이상의 후원금을 모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서 후원금이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의원별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자 정치권에서는 이 때문에 더욱 개파색 짙은 강성 발언이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유권자의 정치 혐오는 더 심해지고 다시 일반 유권자로부터의 정치 후원금은 덜 거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 혐오를 부추긴 강성 정치인들이 후원금을 쓸어가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금의 모습을 진단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기사입니다. 배드버그, 빈대에 대한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70년대 이후 자취를 감춘 듯했던 빈대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취미였던 영화 관람을 중단하고 지하철에서도 천으로 된 좌석에는 잘 앉지 않으려고 하거나 숙박시설의 관리 상태를 믿지 못해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방역업체에는 빈대 관련 방역 의뢰가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보다 10배 이상 늘었고 전국에서 문의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피부에 일렬이나 원형으로 모기에 물린 것 같은 자국이 생겼다면 빈대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 방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향신문을 보면 특히 주거 취약계층이 빈대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개인 방제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개입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인의 병원 진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농인이 병원을 이용할 때 자신의 병력이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요? 보통은 의료 전문 수어 통역사를 통하는데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지난 2013년 종합병원 최초로 의료 전문 수어 통역사를 채용해서 농인들의 불편을 덜어줬습니다. 하지만 작년 2월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는데요. 그러자 수어 통역이 절실한 농인들은 결국 서대문구 수어 통역센터로 향했습니다. 이곳에는 수어 통역사 4명과 센터장 1명만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세브란스의 서비스 중단 이후로 의료 통역 요청 건수와 출장 통역 건수가 4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통역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적은 인원이 많은 양의 업무를 담당해야 하다 보니까 때로는 불편하고 난감한 상황들도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결국 농인들도 불편함을 느끼면서 지난 5월부터는 돌아가며 1인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룬 바 있는데요. 과연 농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절한 치료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볼 마지막 기사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대표 화가 미켈란젤로의 비밀의 방에 대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미켈란젤로는 과거 피렌체를 지배하던 메디치 가문을 쫓아낸 공화정을 지지했고 이후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의 지배권을 되찾았을 때 사형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75년 미켈란젤로가 이러한 사형 선고를 피해서 지낸 것으로 보이는 피렌체의 메디치 예배당 지하의 방이 발견된 바 있는데요. 이곳 벽에는 수치로 그린 인물화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그림을 발견한 당시 관장은 이 그림들을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고 아직 학계에서는 진위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방은 미술학자나 언론인 등 일부에게만 공개돼 왔는데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비밀의 방 안 그림들의 보존을 위해서 한 번에 4명씩 일주일에 100명까지만 입장이 허용되고요. 최장 15분까지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 무려 500년 만에 공개되는 비밀의 방,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을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11월 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은 2달 전 서울 유명 척추치료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맡은 경찰 간부의 부인이 최근 이 병원에서 공짜로 종합검진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사팀장의 부인은 취재가 시작되자 무상검진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뒤늦게 검진료를 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유명 척추치료병원에서 대리수술을 간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 YTN의 단독 보도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 은평구의 척추치료병원입니다. 이 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보라색 검진복을 입은 여성이 서류를 작성하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체열과 CT 촬영, 초음파 검사를 받습니다. 하루 전 2인 병실에 입원한 뒤 다음 날 5시간에 걸쳐 위와 대장 내시경까지 검사받았습니다. 종합 건강검진 비용이 40만 원에 이르지만 병원 밖으로 나갈 때 돈 한 푼 내지 않았습니다. 병원 전산망에 수납 금액이 0원으로 등록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여성이 대리수술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장의 부인이라는 점입니다. 경위급 간부이기도 한 수사팀장은 부인의 검진 전날 병원 핵심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수상한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중순 추석을 맞아 병원에서 과일 선물 세트를 수사팀장 집으로 보냈습니다. 수사팀이 병원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수사팀장의 부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깜빡 돈을 놓고 온 것이고 검진도 남은 상황이었다며 공짜 검진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수사팀장의 부인은 뒤늦게 병원을 찾아 종합검진 비용 일부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적절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나는 거기에 관련된 게 없으니까
나는 그거 모르는 사실이고요. 병원 측도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공짜로 검진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됐는데 어떻게 집에 가니? 퇴원 시점으로 왜 찍힌 거예요? 뭔가를 막아낼 거 누르니까 그렇게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변명할 수 있게끔 소스를 달라는 거예요. 과일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팀장의 부인은 받은 적 없다고 말했고 병원 측 역시 명절마다 관행적으로 동네 유지들에게 보낸 것이라면서 수사와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YTN 우종은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또 이제 동결을 했습니다. 뭐 예상이 된 부분이긴 했지만 동결 배경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이 오늘 FOMC가 있기 전에 금리를 안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동결할 것이다는 의견이 거의 97% 이상 됐고요. 그 말은 거의 뭐 예측된 행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의 요인에는 사실 이제 9월의 FOMC 여파라고, 미국의 회의 여파라고 볼 수 있는데 9월 FOMC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자 이제 채권 시장에 굉장한 혼란이 왔거든요. 채권 시장에 굉장히 혼란이 왔다는 것은 이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뭐 결국 5% 이상, 그리고 흔히 말하는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금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30년물이 8% 이상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금융시장 자체에 혼란이 왔다라는 게 하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사실 기준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실제로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때 금리가 사실 실제 기업이 돈을 빌리는 금리이기 때문에, 결국 기업이 돈을 빌리는 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중금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이미 시장에서 이러한 기대를 반영해서 금리가 올라갔고, 이게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 지금 안 올린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흔히 말하는 경제에 인플레이션 잠재우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뭐 두 가지 요소가 크게 결합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준의 어떤 발언, 그러니까 그 파월 의장의 발언에 좀 나타나는데 그 흔히 말하는 금융시장의 조건들이 좀 긴축이 됐다, 좀 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 더 올리지 않고 인플레이션과의 어떤 전쟁에 계속 나서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달이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있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금리를 동결할지 인상할지 관심이 모일 텐데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상황을 좀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추가 인상 여지는 남겼는데 어떻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 이 시장에서 평가,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평가는 이제 12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좀 떨어졌다라고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사실 뭐 기존에도 한 25%, 뭐 15%, 25% 정도만 12월에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연준의 발표 이후에는 조금 더 떨어진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이러한 결정을 지표를 보고 하겠다, 특별한 어떤 스탠스를 가지지 않고 예전처럼 뭐 세게 이야기하려 그러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준 정책에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강력한 논조로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네. 지표를 보고 결국 12월에 결정할 것이다라고 일말의 여지를 남겨놨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실 환영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결된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하는 어떤 시장 전문가들도 많고요. 왜냐하면 9월에 어떠한 경제 정책 발표에 따라서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흔히 말하는 긴축 정책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고용이 급하게 위축되고 투자가 위축되고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이런 부담감만 줄 수 있는 이런 논리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 이 자체로는 봤을 때는 지금 뭐 조금 오늘의 스탠스는 약간 비두기적, 그러니까 물론 발언 자체는 뭐 결정을 보고 하겠다라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이 또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많이 올라갔는데 그것만 봤을 때는 이제 12월에도 금리를 안 올리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조금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도 그럼 금리 인상은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사실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이제
최근만큼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가 없고요. 지금 지표에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지표,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 지표들이 내일부터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고용 지표라든지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것을 보면서 이제 좀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장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이런 올라간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연준이 무리해서 이것을 기준금리 충격을 한 번 더 주고 실제 시장 금리가 이것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과대하게 또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긴축 정책이 끝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럼 기준금리가 또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이런 정보의 업데이트 과정 속에서 시장 금리가 또 과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는다고 하면은 굳이 무리해서 12월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냐는 약간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물론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음 달 지표, 그러니까 이제 경제 지표들을 봐야 되긴 하지만 지금 또 금리를 올리는 시그널,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는 시그널을 주는 게 과연 미국 경제에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약간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물론 이제 금리를 동결을 하긴 했지만 사실 금리 자체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금리가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예상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금리 인하 시점 언제쯤으로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사실 이게 동일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지표의 문제고 그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것들이 얼마나 잡히느냐 그리고 오늘 파월 의장의 얘기에 나오듯이 이제 고용시장 지표가 조금은 더 내려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너무 고용시장이 좋은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거나 혹은 흔히 말하는 피버팅이 더 빠르게 낮추게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임금 상승률을 감당을 못하면서 또다시 물가가 올라갈 이러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을 좀 봐야 된다라고 약간은 보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의 전망치들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시장의 전망치들을 보면은 오늘 또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이 약간은 비둘기파적 어떤 그런 스탠스를 보이면서 한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아들이는 어떤 시장 전문가들도 좀 있다라고는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중요하긴 하지만 시장에선 그렇게 생각한다. 결국은 지금 스탠스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년 하반기쯤 피버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금리 정책이 바뀌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고금리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미국 고용 지표도 나왔는데 구인 건수가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미국 고용 시장이나 경제가 아직도 좀 탄탄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 파월 의장의 어떤 아까 발언에서도 나왔는데 미국 경제가 강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9월에는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강하다라고 굉장히 또 조금 더 센 발언했습니다. 그만큼 사실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좋았고요. 4% 수치는 사실 굉장히 보기 어려운 수치인데 4.9%까지 나오면서 경제 성장률 자체가 좋았고 노동시장이 사실은 예전까지 데이터 분석들에 의하면 보통 금리가 많이 오르게 되면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변하고 있다. 그만큼 구인이나 구직이 많고 구인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 실업률 같은 것도 지금 3.9%, 3.8%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업률도 안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이제 견고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보고서는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9월달 지표긴 합니다. 그러니까 7월, 8월 9월 이렇게 지표를 보면서 8월 달에 약간은 흔히 말하는 경향성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7월까지는 구인구직이 좀 줄어드는 추세를 가다가 8월부터 다시 올라가면서 그리고 9월 역시 이제 시장의 전망 예측치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면서 노동시장이 견고하다,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내일, 미국 시간으로 3일이죠. 이제 그러니까 10월달 지표가 나오는데 이 10월달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한번 봐야 결국 미국의 정책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마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은 9월의 지표에 대한 어떤 고급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게 될 10월 지표를 봐야 고용시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또 얻지 않을까, 이 추세에 대한 어떤 반응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견고하다 이렇게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사실 이 고금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소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소비나 고용 지표가 언제까지 이렇게 좋게 나올까라는 의문도 좀 들거든요. 이 경기 침체 예상도 지금 조심스럽게 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 경기 전망은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이제 사실 이게 뭐 파월 의장의 발언 아까 계속 다 의견이 담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생각보다 좋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으로 정책을 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고요.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사실 보수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아예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을 이야기해 보면은 연준 내에서 뭐 위원들과 이야기를 할 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 경제가 특히나 이제 뭐 흔히 말하는 4차 산업 전환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 등을 통해서 이제 고용 시장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기술 개발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런 많은 변화가 이제 경제 상황 속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이게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어떻게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실제 경기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서 섣불리는 뭐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사실 또 오히려 지배적인 의견이 많거든요. 결국은 노동시장 같은 것들이 빠르게 반응하면서 실업률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르게 되고 구인수가 굉장히 많이 줄면서 그리고 위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경제 구조의 변화, 미중 갈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생기면서 공급망이 뭐 미국으로 이전해야 된다. 4차 산업 기술이 미국에 핵심적으로 관여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멘트,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면서 좀 예측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그 긴축에 대한 우려, 긴축이 결국 미국의 경기 불황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보다는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도 보면 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리 동결의 영향을 받은 걸까요? 금리 동결에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이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올라가다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미국의 12월에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좀 주가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어떤 기조라는 것이 12월에 금리를 안 올릴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좀 해석으로 많이 받아들여지면서 결국은 금리가 좀 그 나스닥 같은 지수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정책 담당자들은 뭐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하겠지만 시장에서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소화했을 때 이 결국은 주가를 올리는 방향, 그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끝이고 사실 내년 6월쯤이면 어떻게 보면은 내년 6월이나 7월쯤 하반기가 가면은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 기조로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해석인데 결국 연준 의장의 발언이란 것이 뭐 정확하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건 아니고 또 보통 보수적으로 메시지 주기 때문에 좀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뭐 시장에서는 다음 달에 금리를 안 올릴 것 같다라는 기대가 좀 커졌고 내년 하반기쯤에는 금리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 역시 조금 커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그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사실 한국의 부담을 좀 완화시켜줬다라는 게 평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달러 인덱스라고 이야기하죠.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미국의 화폐가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우리말에 달러 인덱스가 가능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데 달러 인덱스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 107을 가다가 106까지 떨어졌는데 그 말은 이제 강달러가 조금 위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강달러가 위축이 되면은 우리나라 물가 관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원유가 상승 같은 거 있었는데 원유를 살 때 달러로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 달러를 통해서 지불한 비용 역시 올라가게 되고 이런 거 사실 물가 관리에 안 좋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미국이 강달러가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환율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기준금리가 높아지고 미국의 시장금리가 높아지면은 우리나라에 투자
외국 자본들이 미국으로 갈 유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달러 수급의 브리치, 달러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달러 공급이 위축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환율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환율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한국은행 역시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거든요. 기준금리 격차가 좀 줄어들어야 시장금리 격차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국내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부담이 갈 수가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조금 꺾이면서 결국은 아까 수입 물가지 보통 수입 물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입 물가 관리에도 좀 여력이 생겼고 그다음에 환율 관리 측면에서 여력이 생겨서 다음에 이제 한국의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국 금리 결정할 때 조금은 여력이 생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우리도 보면 고금리나 고물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또 겨울철,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어서 서민들의 부담이 좀 클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민생 안정과 관련한 대책들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었나요? 지금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거와도 연결이 돼 있는 거고 뭐 그런 전반적인 기조랑 연결될 수가 있는데 올해 이제 사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상저하고를 예상했지만 예측보다 상저하고로 못 가고 있고요. 네. 물가는 사실은 최근 에너지 가격 변동 등에 따라서 물가도 오르는 경향들, 그러니까 반등하는 경향들이 또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반등하는 경향들이 보이고 있을 때는 사실 서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에너지 가격 같은 것들이 많이 올리면서 전기료가 많이 올랐죠. 예. 전기료 많이 오른 것이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물가 상승률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이미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생활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생활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 서민에 대한 생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특히나 경기 침체 같은 것들이 오면서 서민에 대한 생활을 관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이 서민 생활이 너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큰 뭐 흔히 말하는 컨센서스가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러한 서민 생활에 대한 강조, 특히나 뭐 서민 금융도 지원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코로나 지원금 한 거 굳이 이렇게 돌려받을 필요 없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으면서 서민 대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 서민 대책의 배경에는 아무래도 내년 선거에 대한 뭐 그런 준비도 있겠지만 결국 서민 생활이 실제로도 어렵고 지금 또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빚을 내서 사업하는 분들이라든지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좀 피해가 실제로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의 어떤 생활고 그리고 이제 비용 같은 것들 절감시켜주기 위해서 물가 안정책을 분명히 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기조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비상경제장관 회의가 열리는 화면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 연준은 FOMC에서 정책 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시장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오늘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도 대체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고 지정학적 불안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정부는 분야별 취약부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발표된 10월 수출은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13개월 만에 수출이 플러스 전환되고 20개월 만에 수출과 무역 수지가 동반 플러스를 기록한 데 더해 특정 지역 품목에 편중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골고루 개선되며 수출 회복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모습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호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회복 흐름이 10월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한 만큼 수출 회복세 가속화를 위해 정상 외교 후속 성과 조기 창출, 현장 애로 해소 등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물가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 저온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하여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중동 사태 전개에 따라 국제 유가가 큰 폭 등락을 거듭하는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 물가 안정 체계를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첫째, 각 부처 차관이 물가 안정 책임관이 되어 소감 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피는 한편 수급관리, 제도 개선 등 관계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은 물가 관계 장관회의, 차관회의 등을 통해 즉각 대응하는 등 전 부처가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체감도가 높고 신속한 물가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애로 사항을 파악해 현장에서부터 즉각 조치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물가 민생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당면한 김장철 먹거리 가격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할인 지원, 공급 확대 등을 총동원하여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올해 김장 비용을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배추, 무 등 14종 김장 재료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45억 원을 투입하여 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출하 계약, 비축 물약 1만 톤을 집중 공급하여 소비자 가격을 최대 50 내지 60%까지 인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식품, 외식 물가 안정 노력도 배가하겠습니다. 바나나, 망고, 전지, 탈지 분유, 버터, 치즈, 코코아 등 8개 수입 과일, 식품 원료에 대해 신규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농산물 의제 매입세 공제 한도 상향, 커피, 코코아 등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김치 등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5년까지 연장하여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동절기 난방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전년보다 늘지 않도록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동절기에도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지난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했던 수준을 유지하여 추가 난방비 부담이 없도록 하고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편, 문자 등을 통해 홍보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가스요금 할인 직권 신청을 위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도 가스요금 할인 대상 시설에 포함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발적 에너지 절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가스요금 캐시백 인센티브를 최대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 발언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우리 경제 경기 회복세와 관련된 언급이 먼저 좀 있었는데요. 수출과 무역 수지가 플러스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발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물가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실 교수님 이제 체감 물가도 지금 아직 높은 상태고 김장철 앞두고 이제 여름에 농산물 가격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사실 서민들 부담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뭐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추경호 부총리님께 얘기하신 것처럼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그런 사실에 그 입각을 해서 겨울철에 어떤 것들이 서민생활에 문제가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맞춤형 정책을 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신 거거든요. 네. 결국 겨울철에 리스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김장철에 어떤 김장을 담그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이슈들이 또 있었죠. 탈지분이나 우유 가격 같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반하든 이제 외국산 어떤 과일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이런 것들의 공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보조금 같은 것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겨울 전체를 보면 에너지 가격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에너지 가격이 결국 전기료하고 가스료인데 전기료, 가스료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특히 취약계층이 문제가 되니까 바우처 제도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것을 보조해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사실에 근간을 해서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느냐. 결국은 식품 가격 안정, 그리고 에너지 가격 안정, 특히나 이제 서민 계층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관리를 해나겠다, 물가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 관한 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좀 교수님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제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원래 흐름 자체가 올해 초에 예상했던 것처럼 상저하고로 가는 추세는 맞는데 이게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가 사실 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빠르게 가냐에 대해서 사실 전 세계 경제 기관들의 예측치가 조금 부정적이긴 합니다. 계속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전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측면에서 긍정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 같은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것들이 내년, 내후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더 빨리 우리가 예측만큼 좋아지느냐는 사실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서 상황에 맞는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제부총리의 모두 발언에 대한 평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늦가을답지 않게 공기가 무척 온화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9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11월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아침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 2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 그리고 예년보다는 무려 8도나 높아서 따뜻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어제보다 옷차림 조금 더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오전까지 충북과 남부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기 북부와 영서 지방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8.9도, 대전 14.2도, 강릉은 21도 등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아 온화한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24도, 광주와 강릉 27도, 경주는 무려 29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에서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은 내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며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가 그친 뒤에는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강원 영동에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다실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